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환불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몰라 불안한 소비자들은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두 회사의 경영 부실을 인지했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지켜만 봤다는 건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경제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다혜의 북마크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요? 취미와 관련된 흥미로운 책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사도강산이 결국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어요. 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전원 동의하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이 사도강산은 2차 대전 때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강제 동원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7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금 생산지였던 곳을 세계에 알려보겠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면서 그 기간을 에도 시대라고 한정을 한 거죠. 1868년까지인데 이게 그러면 2차 대전 때를 제외를 한 거니까 강제 동원했던 시기는 빼버리는 꼼수라고 보여졌던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지난 6월에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뒤의 시기까지 추가를 해서 강제 동원도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일본도 이런 권고에 동의를 하고 일단 등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를 하면서 결국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사도강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가 서린 곳인데요.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마련했지만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죠. 기쁘게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비할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굉장히 찍혀 올리면서 축하를 했는데 조선인 강제노역에 관련한 언급은 정말 단 한마디도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네. 향후 지원에 대해서 밝히기로도 일본의 보물에서 세계의 보물이 된 섬을 잘 보존하도록 현재 관계자들을 지원하겠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거죠. 유네스코 차원에서의 권고가 있었고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고 또 한국 여론이 예의주시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작정한 듯이 일절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그럼 사도광산의 상황은 어떠냐. 한 평 조금 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관을 마련해 놨는데 그 등재를 해야 되니까 권고에 따라서 이런 방을 만든 거죠. 전시관을. 그러면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으로 모집,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로 봐서 이제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없고요. 또 네. 강제 동원이나 강제 노역 이런 문구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조선인 명부에 대해서도 명부가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명부도 운영사인 미쓰비시가 조선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토사학자들이 하나씩 추정을 하면서 찾아가면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명부로 보면 일본인이 700여 명, 조선인이 600여 명 있습니다. 일본인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한 작업에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5배가량 많이 투입이 됐고 조선인은 월 평균 28일 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왔던 우리 정부.
네, 일본과의 막판 협상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에도 동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28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사도광산의 강제 노동은 쓰지 않고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고 넣기로 한일 정부가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당시에 생활상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로 한국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못 박은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정부 그 외교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과 협의했던 게 아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일본이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두둔성 발언을 또 했고요. 조태일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전시물은 한일 합의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서 급히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애초에 일본은 당연히 등재를 되게 원했던 곳이고 그런데 유네스코 측에서 권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합의를 해라. 네. 그리고 그 사과 표현이나 강제징용 표현을 넣어라 했는데 유네스코는 사실 이게 회원국 한 명만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요. 그러면 이 협상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잡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내어준 데다가 지금은 마치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군함도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군함도도 등재할 당시 때랑 지금이랑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9년간 이런 행태를 겪었는데 사도광산에서 갑자기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야권에서는 퍼주기 외교다, 굴욕 외교다라고 맹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선인 강제노역 설명하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당은 대승적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한일 관계는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그 일본 내부에서도 일부 학자들도 전혀 적혀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적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시 내용이 보충되거나 충실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5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5째. 그 사이에 방송 4개 가운데서 3개가 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 오늘로 5째에 접어들었고요. 네. 방송 4법 4개 중에 2개 주말에 처리하고 오늘 아침에는 3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KBS, MBC, EBS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고요.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 야당만 남아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에 4번째 법안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EBS법을 상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EBS법도 같은 절차로 야권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 시간을 고려를 하면 내일 오전에 이 방송 4법 처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의석 상당수가 비어 있었고 또 여야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요. 네.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이제 동물의 왕국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발언을 하고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느냐 이런 따져묻는 말도 나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어따 대고 삿대질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등등의 발언도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양측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내고 있어요. 잘한다, 시원하다, 저런 깡을 원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어쨌든 간 방송사법 마지막 법안까지 국회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법안을 다시 그러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수순이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하고 필리버스터 강제로 끝내고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계속 좀 무한 반복되는 우려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부의장까지 사회를 거부하면서 이번에는 직무유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인데요. 방송사법 필리버스터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런 입장이에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다.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이라면 나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는 건 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그러니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달라. 의장이 이걸 결단을 해달라. 라면서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 결과적으로는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다른 의장단들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 향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부의장으로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에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또 최상병 사건 지휘 체계에 있던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인 몇몇만 봐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추가로 조지호 후보자 개인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있고요. 장남 의경 복무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 또 아들 졸업식에 맞춰서 미국 출장을 잡았다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과방위가 전체 회의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 여전히 야당의 반발이 워낙에 거센 데다가 주말 사이에 현장 검증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합의는 거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고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도 이 후보자 다시 불러다가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현안 질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건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되겠다 이렇게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에서 있었으니까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죠. 성심당 빵집 포인트를 이진숙 후보자가 카드 내역 중에 유일하게 본인이 공개하고 제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출하지 않겠다 번복을 한 거죠. 그래서 과방위가 다음 달 2일에 다시 이 후보자를 부르겠다는 건데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포인트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을 못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아무리 궤변을 늘어놔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냐. 법인카드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가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느냐. 캡처본 주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 쪽에서도 캡처본 준다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고요. 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거드르기도 했습니다. 또 공방은 이걸로 포인트 내용으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갑자기 좀 웃음을 띠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원성을 높였고 서로 성격이 진짜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회가 중간에 선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당은 이게 거대 야당의 갑질이다. 겁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말싸움에 좀 가려지는 감이 있긴 한데 야당도 어쨌든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 한도를 매월 2배씩 초과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네. 했고요. 야당 주장에 따르면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사직서 내기 직전에는 또 사장 결제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 정황도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국회가 보고서 송부 안 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해달라 촉구를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하면서 부위원장 인선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박문진 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려면 최소 2명의 상임위원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인선까지 한꺼번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10명 가운데 9명이 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 명에다가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또 외국 의대 졸업자 등등 더하면 3,200여 명인데 이 중에 360여 명,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지원을 한 거고요. 네. 특히나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 5%에 불과한 인원만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하더니 이제는 이어서 국가시험도 외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치겠죠. 원래 매년 좀 3,000명 정도 의사가 배출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 의사 공급이 정말 또 끊겨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지겠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리는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뭐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국가시험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뭐 이쯤 여기까지 왔고 국가시험 접수까지 그 마감 기한까지 이걸 안 했으면 사실 당분간 이렇게 돌아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좀 병원 체질을 바꾸겠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 의료개혁 특위 통해서 그 최종안을 또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발표됐던 그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 수가를 어떻게 인상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가 계속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전공의들 젊고 값싼 노동력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해왔고 전공의의 의존이 너무 컸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전문의 위주로 꾸리겠다는 건데 여기에 또 그 진료지원 간호사 PA들까지 넣어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근데 이게 되려면 간호법 제정 또 이게 제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그 지금 그 10명 중에 4명에 달하는 그 전공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리나라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곳곳에서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입니다. 오창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청주 부근부터 5km 구간 답답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서전주 부근에서 사고 났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동전주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완주 분기점 부근 지나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전체 30km 구간 막히는데요.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도 났고요. 뒤쪽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아마 뭐 위메프나 티몬 본사 앞에 길게 이제 늘어선 뭐 환불 행렬 이런 네. 사진을 보셨거나 사실 주변에 피해를 입으셨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건데 이 피해 내용이 대체로 보면 어떤 거냐면 뭐 티몬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서 사전 체크인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갑자기 전날에 여행사로부터 이 비행기표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여행사에서 얘기하는 게 티켓 취소가 안 되려면 티켓 값을 다시 재입금을 해야 되고 기존에 결제한 금액은 티몬을 통해서 환불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전날에 그럼요. 이런 걸 받으면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하게 이제 다시 비싸게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속출을 한 건데 대체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정산 지연 문제인데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여행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여행사들도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비자들에게 티켓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티켓을 못 쓰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사들은 아예 상품 판매를 원래 하던 거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입점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해서요. 유통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홈쇼핑 업체들도 상품을 내리는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 제가 뭐 티몬 사례만 먼저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위메프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이제 티몬까지 번진 거예요. 이게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이 시작이 된 게 이달 8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위메프 입점 업주 500여 명이 이달 초에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당시 이제 위메프 측이 인정하면서 보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뒤이어서 티몬까지 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니까 입점 업체들이 연이어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까지 피해가 이어지게 된 거죠. 휴가를 앞두고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정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주요 은행들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해서 정산일 전에 정산 금액만큼 미리 대출해 주는 게 이제 선정산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고 결국엔 대행업체까지 발을 빼서 신용카드 거래까지 막히게 됐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환불을 이제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환불을 받고 싶어도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태가 이러니까 티몬이랑 위메프 본사에 다 몰려갔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컴퓨터, 뭐 여행 상품 이런 걸 큰 폭으로 할인 판매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밤부터 뭐 본사 앞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간 사람들 중에 환불 받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커뮤니티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환불 행렬 이렇게 극렬 항의가 이어지니까 위메프 공동대표가 일단 나서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현장 환불도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티몬은 그때까지도 반응이 좀 없다가 결국에는 계속 피해자들이 항의하니까 현장 환불 창구를 열어서 일부 여행 상품은 환불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회사 모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예상한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이렇게 대규모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정산 지연 문제다 보니까 이 시스템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이유로 40일에서 2달씩 걸리는 이제 위메프
위메프 그리고 티몬의 정산 주기가 손꼽히는데 실제 티몬이랑 위메프의 하루 평균 결제액이 티몬은 뭐 218억 원 그리고 위메프는 9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곧바로 판매자한테 전달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뗀 금액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시스템을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뭐 티몬이나 위메프 둘 다 누적 적자로 인해서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면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또 입점 업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보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위메프와 티몬의 모기업이죠. 큐텐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사실 정산주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돈만 있으면 문제는 안 일어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위메프 티몬의 모기업 말씀하신 큐텐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인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내 최초의 오픈마켓, 그러니까 G마켓을 창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G마켓 창업하고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베이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매각할 때 조건이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제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네. 업체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로 가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큐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10년을 실제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바로 공격적인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위메프, 티몬 여기에 인터파크 커머스 분야가 있고 또 AK몰 그리고 올해 초에 인수한 미국 위시까지 모두 5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네. 구영배 대표는 제2의 쿠폰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 물류기업인 QX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한 건데 이미 이 큐텐 자체가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적자 경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적자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 규모 등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인수 합병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이제 인수한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을 투입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큐텐 계열 업체들의 재무 상황이 좀 열악해졌고 실제 이 티몬 위메프 미지급 정산금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이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견된 사태인데 왜 막지 못했느냐 이런 건데 금융당국은 사전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을까요? 사실 이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동시에 결제 대행사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1차 결제 대행사인 KG 이니시스 등을 거쳐서 티몬과 위메프로 전달되고 또 이 티몬과 위메프는 이를 다시 이제 판매자한테 전달하는 구조인데 이 전자금융감독 규정 경영지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네. 보면 지급결제 대행사는 자기 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이런 이제 요건들을 충족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자본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건은 지키지 못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2022년부터 인지를 했지만 개선 조치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 현행법상 이제 금융당국이 뭐 판매대금 정산 관련 문제를 직접 감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비한 감독 수단이 사태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감독 당국의 이제 해명은 신생업체가 대부분이 이커머스 업체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 잠식 상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기는 좀 어렵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사실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뭘까요?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 환불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 티몬이 600건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지난 26일부터는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권 24,600건 취소 처리했습니다. 또 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어제 오전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고요. 또 금융당국이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이 간편 결제사들과 피지사들이 이번 주부터는 티몬과 위메프 결제권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환불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 환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금 받지 못한 입점 업체, 네. 판매자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정부가 오전에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좀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자본을 투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긴급 대출, 세정 지원 이런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일단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이게 일종의 대출인데 네. 이걸 2,00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은 정산이 지연된 금액 또는 대출 한도인 최대 10억까지 저금리로 빌려 쓸 수 있고요. 또 피해 소상공인 대출 한도도 현재 7천만 원에서 1억 5천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숨을 돌릴 수도 있긴 한데 네. 금융당국이 애초에 파악한 이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정산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달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판매자들이 지금 받지 못한 대금이 지금 7월이니까 한 5월분일 거거든요. 근데 6월 그리고 7월 것도 미정산될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입점 업체들이 한 6만 개 정도인데 이게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측의 대책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입장이 뭔가요? 일단 모회사인 큐텐이 최근 이제 금융당국에 이 아까 앞서 인수했다고 말씀드렸던 위씨를 통해서 5천만 달러를 다음 달 중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방식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재무 구조가 취약해서 뭐 실제 자금 조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알려지고 사실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던 구영배 대표가 오늘 오전 회사에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거의 한 7일 만인데 네. 이 정산 환불 이전 사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본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이 수습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TMF 고객 피해 규모가 여행 상품 중심으로 한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고요. 네. 네, 현재 이제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까지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편 이 사태랑 관련해가지고 또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이제 법조계에 따르면 이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맛바르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맛있는 식혜를 네가 많이 먹어서 나는 맛바르잖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맛바르다는 맛과 바르다가 합해진 겁니다. 맛있게 먹던 음식이 이내 없어져 버려서 양에 차지 않는 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음식이 양에 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요. 달리다, 익었다, 먹듯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딸기인데요. 달리면서 딸기를 따먹게 되면 충분히 먹을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이겠죠. 이렇게 뭔가 양에 차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 여럿 있습니다. 목구멍 떼도 못 씻었다는 자기 양에 차지 못하게 아주 조금 먹었음을 이릅니다. 또 쌍태 낳은 호랑이 하루살이 하나 먹은 셈이란 속담도 있습니다. 쌍태를 낳느라고 배가 홀쭉해진 호랑이가 아주 적은 먹이를 잡아먹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먹는 양은 큰데 먹은 것이 변변치 못해서 양에 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황새 조알 까먹은 것 같다라는 것은 너무 적어서 양에 차지 않거나 명색만 그럴싸하지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과 수원, 춘천에 미미한 양의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멎어 있는 상태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부지방 바람 강한 편입니다. 현재 기온 보면 울진에 35.8도가 최고치고요. 양산, 경주, 강창원 등 34도 선입니다. 이외에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강릉 35, 전주 34, 대구 포항 36도 등 28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인데요.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일부 경기 강원에는 최대 30mm 정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었는데 지금은 안개가 모두 사라졌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여전히 자욱합니다. 그리고 서해 중부 먼바다 물결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요. 내일은 강원도 지역에 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지역으로 강풍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8월 초 1일부터 2일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방송사법 중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송사법은 독이 된 사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후보자의 노조 탄압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등의 강제 노역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강제성 문구를 빼는 데 동의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1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 감소했던 총인구가 외국인 유입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내국인 인구는 감소세가 지속돼 4,90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신발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요. 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운전자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힌트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운전자의 신발 밑창이었는데요. 국과수가 감식한 결과를 보니 이 신발 밑창에 가속기,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반면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고,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했다, 사고 기록 장치 하나뿐만이 아니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 강조했었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지만 가해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면허 자격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영상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인데요. 한 손엔 지팡이를 든 채 혼자 걷기도 힘에 붙여 다른 한쪽은 부축을 받으며 겨우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는데, 어지러운 듯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거나 거동이 힘에 붙이는 듯 몸을 떨기까지 합니다. 5m 남짓한 거리를 2분이 넘도록 한참이나 걸었는데, 이 노인이 향한 곳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탈 때는 다리를 심하게 떨다가 이내 중심을 잃고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기까지 하는데, 네. 잠시 뒤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운전을 하다니요, 저러다 큰 사고 나겠다 같은 반응들이 주로 이었습니다. 앞서 시청역 참사도 그렇고 최근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여럿 보입니다. 네, 28일 새벽 서울 성수동에서 음악 공연이 열렸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공연이 강제로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주말 사이 성수동에서 열린 한 공연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국 출신 DJ
패기 9회 출연 소식에 관객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인데요. 실내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들어찼고 공연장 바깥에는 구급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급기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관객들까지 나오면서 새벽 0시 20분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위험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자 결국 새벽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공연은 1시쯤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객들은 주최 측이 애당초 공연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은 티켓을 판 것 아니냐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날 공연엔 당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무려 4,500명의 관객이 들어섰다고 하네요. 주최 측은 인원 제한 원칙을 준수했다면서도 관객들에겐 전액 환불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을 보니까 불과 2년 전 이태원 참사는 벌써 잊은 건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에요. 네, 여러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얼굴도 익숙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사건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1인실에 누워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이 여성의 손발을 직원들이 묶어놓고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가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유가족들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면서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을 호소한 것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는데요. 응급조치에 대해선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왔다며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 원장과 직원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허용 접속량 초과라는 문구가 띄어진 상태고요. 일부 누리꾼은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 정신과 의사를 해당 사건의 의사로 지목하고 SNS 댓글을 통해서 해명과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여객기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네,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속절없이 지연되는 비행 일정에 출발도 전부터 기분 상하는 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나 이런 여객기 결항, 지연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어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출발이 또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어젯밤 11시쯤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지만 나머지는 좌석수 부족 문제 등으로 오늘 중 마련돼 다른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측은 최대한 빠르게 대체편을 마련해 모든 승객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편을 겪는 승객들을 위한 보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반복되는 지연 사태의 신뢰는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지난주 목요일에도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려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비행이 지연됐었는데 당시 출발 예정 시간보다 무려 15시간이나 늦게 출발해서 원성을 샀었고요. 또 지난달에도 출발 지연 사태로 승객들이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반복되면서 승객 보상 약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객기 지연과 회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승객들은 호텔 숙박과 교통비 외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 시간별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지만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이나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죄부가 성립돼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항공사 위주로 돼 있는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항공사가 적극적인 보상 의무를 지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비행이 한번 밀리면 일정 전체가 다 꼬여버리곤 하잖아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신혼여행 때 숙소부터 신혼 스냅 그리고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까지 다 준비해놨었는데 결항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엉망이 돼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서 길길이 뛰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 놓쳐버린 시간과 추억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들 의견처럼 회사에만 유리한 약관을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개막한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면서 응원하셨을 거예요. 그 응원의 힘 때문인지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어요. 네, 대회 첫날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 선수가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따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데 이어서 이튿날에는 양궁과 사격에서 메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믿고 보는 한국 여자 양궁,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 10연패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네. 임시연과 남수연, 전운영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중국을 5대4로 물리치고 정확히 금메달을 겨눴는데요.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부터 올해 파리까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우승을 이어가면서 10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90년생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초, 중, 고 대학을 거쳐서 군대까지 전역하고 결혼까지 해서 완벽한 아저씨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정말 어디 영화에서도 소재로 쓰면 현실성 없다고 할 만한 말도 안 되는 기록이네요. 소식 전하면서도 소름이 다시 한 번 돋는데 같은 날 마찬가지로 쏘는 종목이죠. 사격에서도 메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날 은메달을 획득했던 오예진과 김예지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공기권총 10m에서 금메달을 그리고 금, 은메달을 나란히 따내는 쾌거를 맛봤는데요. 남자부에서는 12년 전인 2012년 런던에서 전설 진종우와 최영래가 시상대 정상을 휩쓸었던 50m 권총에서의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사수들 덕분에 비록 잠깐이지만 대한민국은 메달 순위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마무리된 2일차 일정에선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종합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도 메달을 기대해 볼 만한 경기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한국 하계올림픽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양정모가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난 이후 현재까지 어제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통상 9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0번째 금자탑까지 딱 한 걸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영광을 누가 누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회 일정상 오늘 밤 출격하는 남자 양궁 대표팀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우진과 김재덕, 이우석이 나서는 남자 양궁 대표팀이 대회 3연패, 또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도전에 나섰는데요. 자정 넘어 치러질 남자 양궁 결승이 열리기 전에 유도와 사격에서도 깜짝 금메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한눈 팔 수 없고요. 덕분에 오늘 밤 잠은 다 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소식은 해외 소식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말 사이에 빠르게 번졌어요. 네, 시뻘건 불길이 도로 곳곳으로 옮겨 붙고 집까지 집어삼켜 온 세상이 연기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산불은 주말 사이 2배가량 급속도로 확대됐는데요.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기준 약 1430제곱킬로미터,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보다 넓은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역대 7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소 134채의 건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주민들은 대피하면서도 황망한 듯 산불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3,000명이 넘는 인력을 주말 내내 투입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아직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덥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 더위가 주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소방당국은 쉴 틈 없이 화재 진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우리 날씨도 좀 살펴볼까요? 장마가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불볕더위가 기승이에요. 네, 이번 여름 참 고달픕니다. 이른 아침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오전 6시 기준 서울은 27.2도, 인천과 수원 각각 26.6도, 25.9도를 기록했고요.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27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고 경상권이 울진은 28.4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전 각각 35도, 33도, 그리고 데프리카, 대구는 36도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끓어오르는 날씨에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서부권을 제외한 서울엔 폭염경보가, 서울 서부권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짚었는데요.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시원한 건 잠시 그때뿐이고 다시 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는데 우리 세모정 청취자분들도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고 귀찮더라도 물 자주자주 마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원도 바닷가로 피서 가고 싶네요. 자,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럴 때 이다혜 기자님은 주로 뭘 하세요? 뭐 쉴 때도 취미로 책을 읽으세요? 취미로 쉴 때도 책을 읽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책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도 하염없이 무슨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네. 경우들도 있고요. 야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 보는 경우들도 많고 가능하면 어떻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야구는 월요일만 빼고 매일 하니까. 매일 하고 일단 오후 내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응원하는 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 경기들도 재밌기 그럼요.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수가 있다. 물론 그 선수들은 굉장히 더운 속옷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또 제가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는 사람은 네, 아주 네, 적은 네. 에너지를 쓰면서 아주 네, 즐겁게 그렇습니다. 보낼 수 있는 네, 네. 취미죠. 꼼짝하지 않고. 오늘 얘기할 책은 취미와 관련된 책들인데요. 취미 활동에 대해서 쓴 책들도 많이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에세이 같은 경우는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책들의 주제이자 소재이기 때문에 에세이 분야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운동, 여행, 게임, 음악 이렇게 다양한 취미와 관련된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시든 간에 그것에 관해서 책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몇 권씩 책이 나온다라는 네.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가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주제를 가지고 아예 시리즈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도 아무튼 시리즈의 책이고 지난번에 이 시리즈의 책들 중에서 천선란 작가의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네요. 제목이 아무튼 SF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SF 소설가라면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중 한 사람인 김초엽 작가의 책입니다. 네. SF라고 하는 장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대체 이런 세계를 상상해내는 작가는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을까? 혹시 SF 게임 같은 것도 하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시면 게임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특히나 줄거리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결말까지 아예 줄거리를 30분, 1시간 이렇게 요약해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영상들을 같이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게임들 태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는 경우였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인칭 시점에서 직접 게임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그냥 게임이 아니라 SF 게임이라는 게 낯선데요. 그럼 김채엽 작가는 SF 게임에 어떻게 빠지게 됐어요? 일단 어렸을 때 처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면서부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손에 넣으면 다들 재밌는 거 뭐 있나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많은 경우는 게임으로 빠집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고민일 정도로 어린 나이에는 정말 게임에 푹 빠져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채엽 작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김채엽 작가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약간 게임과 멀어졌다가 다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책 초반에 나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게임이 좋은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게임을 친구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라는 게 이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욕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푼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성인이 되면 어릴 때보다는 게임을 좀 덜하게 되지 않아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들 시간이 없으니까 도저히 내가 지금 잠자고 출퇴근할 시간도 부족한데 게임까지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채엽 작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는 게임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동안 소홀하게 하였으나 네. 이제 어느 날 다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그 세계가 훅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재밌었던 게 이제 김채엽 작가가 그 대학교 때 해외 연수 같은 것을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교환학생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외 연수 같은 것을 가게 되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탐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후버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큰 댐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뭐 미국 대공황기에 이걸 건설해서 뭐 경제 위기에 도움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그 댐을 보는데 거기 도착해서 김채엽 작가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무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아주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게임 속에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그 특정한 관심사가 넓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임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가상세계 속에 심어져 있는 공들인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을 현실로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속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누구나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냥 그런 것으로 하자라는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선 주인공이 죽죠. 근데 다시 살아나죠. 이를테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네. 한 번 죽는다고 하면 다시는 그 다음 기회가 없는 건데 이런 식의 게임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 내가 마지막 플레이하던 것부터 이어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체력이 떨어졌는데 포션이라는 걸 먹고 나니까 바로 체력이 보충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임 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어떻게 이 게임 속에서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웹소설 같은 걸 보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이 소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게임이라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게임의 형식으로 상상하기가 더 수월해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점점 성장하는 많은 세대가 게임이라는 것에 정말 익숙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보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이 게임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SF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데 게임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이 책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랜드, 폴아웃, 바이오쇼크, 엑스컴, 매스 이펙트 같은 여러 가지 게임의 예시를 들면서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상상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게임들이 왜 명작인가에 대한 해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게임에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취미는 궁궐 산책인데요. 궁궐이라고 하면 경복궁, 창덕궁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곳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정말 그 궁궐 산책이고요. 궁이라고 하면 약간은 친숙하면서도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특히나 조선 궁궐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딘지 뭔가 이런 데 갈 땐 역사, 답사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궁궐을 놀러 가는 것처럼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조선 역사를 다 알아야만 궁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뒤뜰 거니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이 책의 표현을 빌면 모델하우스 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죠. 집이 비어 있고 집 구경하러 가는 것이기도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테리어숍 구경하듯 둘러볼 수 없나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사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잠깐 잊고 마음의 벽을 조금만 허물고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는 해설 관람도 있어요. 그래서 해설 관람을 가시면 어디서 누가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이런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함께하는 그런 궁궐 관람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책을 한 권 읽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궁궐에 대한 딱딱한 안내서는 아닐 것 같네요. 네네. 이 책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궁궐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디부터 봐야 되나 뭘 봐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강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강박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궐을 같이 산책하는 느낌으로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4명 정도의 작은 무리가 궁궐을 보러 간다면 어떤 것들을 어떤 순서로 보게 될까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를테면 돌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요? 예. 그러니까 궁궐에는 돌 장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라고 생각할 때는 궁궐에서 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운 모양으로 조각해 놓은 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하학적인 모양의 돌을 화분에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치 그런 중국에 있는 명산을 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경 효과를 내기 위해서 놓은 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다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떤 원리로 지어졌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좋고 귀여운 것들을 하나씩 구경하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가족이 어린아이랑 같이 가족 단위로 궁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사 얘기는 지루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귀여운 돌 구경 하나하나 하면서 가다 보면 이 궁궐 산책이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아이랑 갈 때는 네네, 그거 보면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다음으로 소개할 취미 관련 책은 어떤 거예요? 다음은 탐조 이야기입니다. 혹시 탐조라고 아시나요? 뭐예요? 탐조가 네. 새 구경하는 겁니다. 예, 새를 탐험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정확하게는 조류의 생태, 서식지 따위를 관찰하고 탐색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버드와칭이라고 아예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네. 탐조가 되게 재미있는 취미예요. 일단은 도심에도 공원이 있잖아요. 그럼 공원에 가보면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새의 소리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듣는 것부터, 그다음에 어디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있으면 그 새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탐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초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철새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철새 구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철새 도래지가 있으면 찾아가서 구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온 가족이 같이 하기 굉장히 좋은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탐조라는 활동은 내가 새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새가 오가는 길목에서 새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탐조를 하고 싶어도 안 지나가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탐조가 한번 빠지면 굉장히 무서운 취미인 게, 사실은 새가 이렇게 있다는 건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을 버타해서 즐기기 좋은 취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다 보면 굉장히 한국 곳곳을 여행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탐조로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또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입니다. 이게 SNS에서 연재됐던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든 거여서 이제 컷 만화 방식으로 그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가 있고, 이 저자분이 이름이 삽사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새 전문가가 아닙니다. 취미로 탐조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탐조라는 것에 처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박새나 딱새, 흰뺨 검둥오리, 동고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참새랑 비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참새랑 비둘기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까치와 까마귀 같은 경우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장난도 굉장히 잘 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맹금류 하면 떠올리는 그런 쩌렁쩌렁한 울음소리를 가진 새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울음소리는 말똥가리 울음소리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다의 특성들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만화책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새와 비둘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좀 네. 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책이겠네요. 네, 정말 그렇고요. 그 소설 쓰시는 정사랑 작가님 같은 경우도 탐조가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제 새가 특히나 철새 많이 오는 곳들이 서해안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점점 북한으로 가까이 갈수록 새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거기에 막 그런 검문하시는 분들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정선한 작가님이 이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탐조에 처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행동생태 및 진화연구소의 하정문 박사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과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미생활을 다룬 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오래된 취미인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취미생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커피가 15세기 예멘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왜 예멘이었냐 이런 문자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궁금해요. 왜 하필 예멘이었을까요? 예, 아라비아 반도가 넓은데 네. 왜 예멘일까? 뭐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멘 하면 뭐 내전, 난민 뭐 이런 부정적인 아픈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보통인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예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멘을 라틴어로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불렀거든요. 뜻이 행복한 아라비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예로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남쪽 코너인 이 예멘 지역만이 유일하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녹색지대였거든요. 사막이 아니라 산악지대가 많고 강수량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고대로부터 관계시설을 갖춘 그 계단식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예멘이었고 유럽인들이 행복한 아라비아라고 그래서 불렀던 거죠. 뭐 기후도 커피 재배에 적합할 정도로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한 정말 푸른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그래서 예멘이에요. 근데 예멘은 날씨가 매우 더운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뜨거운 음료가 유행했을까요? 그렇죠. 더운 지역인데 뜨거운 음료가 유행한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정답은 커피의 효능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밤에 잠을 쫓아주는 효능이 커피의 유행을 가져왔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수피 교도라고 하는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효능이었는데요. 그런데 커피는 수피 교도들이 발견하자마자 곧이어서 다른 이슬람 문명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이제 메이카를 지나 이집트로, 또 북동쪽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뭐 시리아 등을 지나서 튀르키예에서 유행을 하고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뭐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퍼지죠. 이런 지역 이슬람들은 밤샘 기도하는 무관했거든요. 커피가 지닌 무엇인가 다른 효능이 이들 지역에서의 커피 유행을 가져왔던 겁니다. 대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기에 그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커피가 유행했던 걸까요? 네, 16세기에 이슬람권에 알려진 커피의 효능으로 첫째는 소화를 돕고 두통을 완화시키는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의약품이었던 겁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두통은 가장 흔한 질병인데 이런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피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었죠. 초창기에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 중에 집중력을 필요로 했던 그 지식인, 특히 그 문화예술인이나 작가가 많았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장소인 커피하우스가 가진 사회적 교류 기능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정치를 논하고 뭐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커피만이 줄 수 있는 효능 때문에 이제 커피가 이슬람권에서 처음부터 크게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유행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골목마다 건물마다 카페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이 커피하우스 문화가 요즘과 정말 매우 비슷했는데요. 메카의 커피하우스가 생긴 것이 1500년쯤이었고요. 이후에 이집트의 카이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등 이제 대도시에는 커피하우스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기록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등장한 것이 1554년인데 불과 2, 3년 사이에 커피하우스가 600개 이상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도시의 인구가 50만 내지 60만 명이었거든요. 네. 대체로 시민 800명 내지 900명당 하나의 커피하우스가 있었던 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인구 500명당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의 한 절반 정도 인구 비례로 그 정도보다 더 많은 카페가 있었던 셈이죠.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인구 비례로 커피하우스가 더 많았던 거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커피하우스의 도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커피하우스를 표현한 것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카페와 정말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아트 카페는 커피 마시고 잠시 뭐 쉬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는 곳이죠. 네네, 비슷하죠. 당시 튀르키예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커피 하우스에 대해 사람들이 놀고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그걸 표현했거든요. 네. 정말 놀고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커피 하우스가 처음부터 이슬람권에서 크게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하우스가 유행한 이유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커피 하우스를 많이 찾았을까요? 일단 가격이 저렴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뭐 비싸면 못 가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아무리 좋아해도 네. 비싸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피를 생산하던 예멘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싼 가격에 가져다가 소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보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에서는 커피 가격이 그래서 쌌습니다. 유럽에서 커피가 대중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커피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어떤 제한 같은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거나 네네. 뭐 여성은 들어갈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거요. 네, 뭐 이슬람 하면 또 그런 차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죠. 이슬람 사회가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에 비해 차별이 더 큰 문화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면서 특히 전쟁을 반복하면서 이제 차별의 문화가 생기고 확대되어 온 건데요. 16세기, 17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제한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었습니다. 뭐 유럽의 그 봉건 계급 사회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문화였거든요. 컨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남녀 구분이나 차별 또한 당시 없었습니다. 여성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여성들의 출입이 자유로웠는데요. 특히 밤에 커피하우스에 간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집을 나설 수 있어서 커피하우스에는 특히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이슬람 사회의 여성 차별 문화는 이제 근대 이후 사회가 만들어낸 악습이지 근대 이전에는 여성 차별이 유럽 기독교 사회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유럽의 경우 초기에 여성의 카페 출입이 꽤 많은 도시, 꽤 많은 나라에서 어려웠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슬람권의 여성들의 신분 제한 이런 것들이 적었다는 게 흥미로운 얘기죠. 생각보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 비슷한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컨대 집에서 손님을 맞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커피하우스가 아주 좋은 접대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커피하우스에서 공부를 한 것도 요즘 우리나라 카페와 좀 비슷한 점인데요. 공부하는 방식은 물론 달랐죠. 우리나라 요즘 카페에서는 뭐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컨스탄티노플 커피하우스에서는 유명한 지식인들의 연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듣거나 또 토론을 하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메크텝-이 이르판이라고 불렀는데요. 뜻이 교양인들의 학교입니다. 졸업장을 주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졸업장 받으려고 억지로 가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 학교와는 다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학교였죠. 사람들이 웃으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뭐 그런 학교였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학교 앞 카페를 더 좋아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도 옛날 오스만 제국의 카페처럼 출입이 쉽고 차별이 없고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커피하우스가 유행을 하던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를 탄압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모든 역사책에 나오죠. 이슬람권에서 무자비하게 커피를 탄압했다. 오스만 제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특히 커피를 탄압하고 카페를 억압했다. 뭐 이런 주장이 서양인들이 쓴 대부분의 커피책에 나옵니다. 뭐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럼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책에 써 있는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게 커피를 탄압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고 과장입니다. 물론 커피나 커피하우스에 대한 비판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죠. 뭐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커피를 마시면 성적 기능이 저하된다. 뭐 커피를 마시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커피를 마시면 치아가 나빠진다. 뭐 커피를 마시면 이런저런 암에 걸린다. 뭐 카페인에 중독되면 약도 없다. 뭐 이런 비판이 역사적으로 끊인 적이 없습니다. 뭐 카페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이게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 악이다. 카페는 불평 세력들이 모여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곳이다. 카페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곳이다. 뭐 카페는 쉽게 돈을 벌려는 헛꿈 꾸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다. 뭐 옛날부터 최근까지 이런 비슷한 비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오스만 제국의 카페에서도 당연히 정치 토론이나 뭐 종교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당연히 당시 정치 지도자나 뭐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면 이런 커피하우스에서 들었던 얘기를 정부의 정치 지도자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커피하우스를 비판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뭐 그랬던 거죠. 예, 당시 커피하우스를 비판했던 기록들이 실제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이런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는 종교 지도자와 의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프면 이슬람 성전이 모스크를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커피하우스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았다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싫은 이야기죠. 그래서 커피를 추방해야 한다. 커피하우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뭐 의사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커피라는 음료를 마시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누가 커피 마시고 배 아픈 것이 나았다. 뭐 그런 소문이 퍼지면 너나 없이 따라하죠.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네. 의사들도 앞장서서 커피는 몸에 나쁘다. 커피는 뭐 독이다 등등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술탄이나 정치 지도자의 주변 인물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이제 귀가 얇은 지도자는 뭐 커피 소비를 억제한다든지 커피하우스의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저런 조치를 뭐 취하기도 하죠. 이 동서고금 모든 나라에서 늘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쓴 커피 역사책에 보면 커피를 탄압한 정말 악마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커피 탄압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던지 뭐 크게 과장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무식하고 잔인한 이슬람 사람들이 탄압해서 없애려 했던 커피를 지혜롭고 합리적인 우리 유럽인들이 보호해서 살아남게 했다. 하마터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커피를 야만적인 이슬람 세계에서 구한 것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었다. 특히 유럽인들을 괴롭혀온 오스만 제국의 포악한 지도자들로부터 커피를 지켜낸 것은 유럽 기독교인들이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커피 탄압 이야기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면요. 1511년에 메이카를 지배하던 카이르 베이라는 지역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커피하우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제 커피 마시는 걸 금지했다. 이유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 커피하우스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풍기문란 행위가 있다. 커피를 의약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커피하우스에서 정치 불만을 토론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는 커피하우스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크게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카이로에 있던 술탄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카이르 베이라는 그 지역 통치자와 그 형제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커피를 탄압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커피를 탄압한 카이르 베이도 커피를 탄압했다고 지역 지도자를 무참하게 죽인 술탄도 모두 무식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1934년에 독일의 작가 에두아르드 야콥이 쓴 커피 역사책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인 야콥이 지어낸 얘기죠. 네. 왜냐하면 커피를 탄압해서 1511년에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 실존 인물 카이르 베이는 1517년에 메이카를 점령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에 의해 이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되었거든요. 이어서 1522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브리타니카 사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카이르 베이가 커피를 탄압하다가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의 무식이나 이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지어낸 얘기죠. 이 외에도 커피 탄압과 관련된 얘기가 많던데요. 네, 뭐 역시 모든
커피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 더 소개하면요.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었었고 술탄의 바로 아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메흐메드 쿠프릴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서양인들이 커피 역사책에서 묘사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술탄 아무라드 4세 시대의 재상이었던 쿠프릴리가 칸디아와의 전쟁 중에 반정부 선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도시의 커피하우스를 폐쇄시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매질로 다스렸으며 또 반복해서 커피를 마시다 걸리면 가죽 포대에 넣어서 그 보스포루스 그 바다에 던져버렸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뭐 이것 역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쿠프릴리는 아무라드 4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궁중의 마을 관리인이었거든요. 아직 출세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이 쿠프릴리는 칸디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0년쯤 지난 1656년에 수상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구 썼던 겁니다. 네. 이 튀르키예 역사책에 보면 이 쿠프릴리라는 사람은 당시 4살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된 메흐메트 4세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의 안정을 가져온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파질 쿠프릴리가 재상을 이어받아서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 다음 수상이었던 카파 무스타파 파샤, 이 쿠프릴리의 사위인데요. 이 사람은 1683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공격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래서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엔나 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쿠프릴리 가문에서 6명의 재상을 배출을 했고 이 모두 유럽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쿠프릴리입니다. 네. 뭐 그런 게 유럽 지식인들이 쿠프릴리를 커피를 탄압한 잔인한 인물로 묘사한 배경입니다. 뭐 저희 대학원 제자 중에 튀르키예 학생들이 여럿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모두 쿠프릴리를 훌륭한 인물이다. 쿠프릴리의 커피 탄압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쿠프릴리가 17세기 후반에 커피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얘기는 또한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왜요? 커피인들에게는 상식인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커피가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1683년에 쿠프릴리의 사위가 지휘하는 그 오스만 제국 군대가 시작한 비엔나 전투에서 결국은 오스만 군대가 패배해서 철수를 하죠. 이 오스만 군대가 철수를 하면서 남긴 전리품 중에 이상하고 굉장히 낯선 곡물이 있어서 이를 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커피라는 것을 근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콜시츠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공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공로로 무엇을 줄까 했더니 바로 이 곡물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얘기해서 받은 게 커피콩입니다. 네. 그래서 비엔나 최초의 커피하우스 블루보틀을 세워서 비엔나를 커피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블루보틀이라는 카페가 이때 생겼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해외 원정에도 가져간 보급품이었던 커피를 비슷한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 탄압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같은 커피 책에 등장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나 봐요. 뭐 생각보다는 빠르게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 교황도 등장을 합니다. 카톨릭 교황이요? 네네. 바로 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주어서 커피를 공인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클레멘스 8세에게 이 사탄의 음료인 커피를 마실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당시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없는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려고 교황이 직접 커피를 가져오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좋은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커피에 세례를 줬다. 그래서 커피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파되었다. 뭐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클레멘스 8세는 1605년에 타결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커피를 공인했다는 얘기죠.
커피를 마신 최초의 유럽인이 클레멘스 8세라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무식한 이슬람 세계에서 핍박을 받은 커피에게 교황께서 세례를 주어서 이제 공인함으로써 커피를 기독교 음료로 만들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생긴 기독교를 서양의 공인 종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커피 쪽에 적용된 겁니다. 커피는 서양의 음료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인들이 역사 왜곡을 많이 했네요. 시도했네요.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동양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서양의 음료로 만들기 위한 서양인들의 노력은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커피 나무를 예멘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심은 것도, 그래서 커피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서양인들이 희생적인 정신 덕분이었다. 희생적인 행동 덕분이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서양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피나무의 전파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사실 커피 역사책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양인들은 대부분 멋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데 동양인들은 대부분 무식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폭력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제프 버넷의 Girl at the Coffee Shop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